네, 여러분, 오늘 저 2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5절인데요. 4절이 경찰 처분, 행정 처분입니다. 그리고 5절이 의무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이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하명, 뭔가 명하는 것이죠. 하명, 의무를 명하는 겁니다. 또 인가나 허가,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인허가에 따른 의무가 이제 붙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무들, 명령이나 의무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것을 이행시키든지 하여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왜 그래?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그 의무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의무행 확보 수단입니다.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법은 국가를 위한 학문이냐, 행정을 위한 학문이냐, 국민을 위한 학문이냐, 국민을 위한 학문입니다. 이 의무행 확보 수단 파트는 행정을 위한 학문이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명이라든가 인허가를 통해서 이 부여된 의무를 국민이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제 국가 공권력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이때 엄청 국민한테 침해가 되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 안에서 의무행 확보 수단을 둔 이유가 행정한테 의무행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의무행을 확보할 때 국민을 엄청 침해한다니까요. 그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침해를 하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 같은 것들을 행정법학자들이 규정하려고 이 장을 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행 확보 수단 이 파트에서도 전반적인 행정법의 그 취지, 국민을 위한 학문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의무행 확보 수단. 의무행 확보 수단 자체가 경찰 강제 등이죠. 이 경찰 강제가 행정 강제라고도 합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 강제라고 하죠. 우리 경찰학에서는 이제 경찰 강제라고 합니다. 이 행정 강제를 경찰학에서는 경찰 강제라고 하고 또 행정벌을 경찰벌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을 경찰이라는 표현하고 맞바꿔서 그렇게 씁니다.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경찰학의 맨 앞에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행정경찰로 해놨거든. 대법 실행자, 저 법대 실행이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 즉 권력 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놨기 때문에 경찰 행정 맞바꿔서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99%. 근데 안 되는 데도 있어. 어쨌든 99% 행정을 경찰로 바꿔 써도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법에서는 행정강제,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찰학에서는 경찰강제, 경찰벌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쓰지 않고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전통적인 의무형 확보수단이 있고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은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이고 그거 빼놓은 나머지 밑에 이제 쫙쫙 적어놓은 거 그 나머지가 다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입니다. 자,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이 경찰 강제와 경찰벌이 있습니다. 경찰벌 안에는 경찰 형벌하고 경찰 질서벌이 있어요. 경찰 형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형벌이 뭐냐면 형법상 형벌이 있잖아요. 형법상 형벌 말고 나머지가 다 그냥 경찰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는 경찰 형벌이라고 쓰고 있지만 일반 행정법에서는 행정 형벌이라고 쓰거든요. 행정 형벌이 뭐냐면 형법상 형벌 말고 나머지 각종 행정 법령에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 행정 형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법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법령에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정 형벌, 경찰 형벌이라고 하고 경찰 질서벌은 그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오케이? 경찰벌은 경찰 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그 위에 경찰 강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강강즉 대강이직이에요. 강강즉 대강이직. 그래서 경찰 강제 안에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즉시 강제, 강강즉. 그리고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대집행, 강제 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습니다. 강강즉 대강이직. 그러니까 강강즉 대강이직하고 경찰 형벌, 경찰 질서벌 이거 빼면 그 나머지가 다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이에요.
오케이? 예. 이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하고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하고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강강즉 대강이직이에요. 강강즉 대강이직. 경찰 강제 안에는 경찰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가 있고 강강즉. 그다음에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강제 집행 안에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이 이행 강제금이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일까요? 간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일까요? 그러니까 의무형 확보수단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강강즉, 대강이직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 이것이 직접적 수단이고 뭐 돈으로 한다든지 뭐 처벌로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돈 낼 걸 두려워서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로 한다든지 돈 내게 하는 것은 간접적 수단이죠. 근데 여기 경찰 강제 안에는 다 직접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경찰 강제를 얘기할 때는 경찰 강제는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해도 그냥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강제 안에 간접적 수단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내기 싫어서 어떻게든 의무행 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이 간접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집행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행강제금이 저 경찰 형벌이나 경찰 질서벌과는 다르게 경찰 형벌이나 경찰 질서벌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찰 형벌,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이렇게 하는 것이 경찰벌입니다. 경찰벌. 근데 이행강제금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1월 15일인데 2월 28일까지 네가 지은 위법 건축물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다니까요. 저 경찰벌은 너 과거에 잘못했지? 형벌, 과태료 때리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 경찰벌에 넣지 않고 경찰상 강제 집행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다만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형 확보수단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표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 강제 안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죠? 즉시 강제입니다. 예, 즉시 강제예요. 그러면 강제 집행 안에서는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강한 수단이죠.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하고 비교하면 즉시 강제가 더 강한 수단이죠. 국민한테 더 침입적인, 더 강한 국민한테 더 침입적인 수단입니다. 왜?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불이행할 때 직접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찰상 강제 집행은 다 그렇습니다. 경찰상 강제 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경찰상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할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사전에 의무 부과해가지고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즉시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즉시 강제 당해버리는 것이죠. 직접 강제는 아는 거지. 사전에 의무를 부과했어. 근데 이행하지 않으니까 직접 강제하는 거니까 직접 강제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직접 강제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직접 강제 당하는 것이죠. 즉시 강제는 갑자기 그냥 쳐들어와서 집회 시위하는데 막 밀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것이 즉시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강제가 더 침입적인 수단이죠. 오케이? 이 안에서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 즉시 강제고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안에서는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행정기준법에 어떻게 적시를 해놨냐면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안에 있으니까 제가 전에 행정기준법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행정기준법 이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안에서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그 안에 있는 강제 집행 안에 있는 거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접 강제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오케이?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집행 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만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대신 즉시강제는 거기서 가장 치명적인 수단이니까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모든 수단이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즉시강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오케이? 즉시강제가 가장 치명적인 수단이니까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직접 강제는 딱 그 안에서만 가장 치명적인 수단이니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에만 직접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박스로 와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해체 명령, 하명이죠. 하명. 건축물 해체, 자귀 하명이죠. 자귀. 뭔가 하라는 거죠. 해체하라는 것이죠. 자귀 하명. 자, 그런 하명과 같은 행정처분은 의무형 확보 수단이 아니죠. 그런 하명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인허가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불이행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이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그래서 행정처분 자체가 의무형 확보 수단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걸 뭐 지키지 않아, 어겨, 이럴 때 하는 것이 의무형 확보 수단이고요. 자, 과징금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저 중간에 과징금, 자, 1980년 이후 도입된 수단으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하여 또는 사업의 취소 정지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를 이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뭐 SK텔레콤에서 그 막 보조금 같은 거 주면 안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런 것을 주면 영업 정지 시킬 수 있거든요. 뭐 영업 정지 1개월, 2개월, 뭐 심하면 영업 취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영업 정지 시키면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휴대폰 못 쓰잖아요. 국민들이 뭐 피해를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행정처분,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에 가름해서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싹 박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과징금 3억 원,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쫙 끌어 당겨 버리고 대신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과징금입니다. 이 과징금이 왜 책에 왜 나와? 과징금 딱 봐도 수단이 단순하죠. 단순한데 엄청 잘 먹히죠. 아니 뭘 위반했어? 그로써 얻은 이득을 그냥 쫙 과징금으로 당겨 버리니까 다음에 또 위반하겠어? 위반하기 쉽지 않죠. 왜? 위반해서 이득을 얻어봐야 그 이득 다시 과징금으로 쫙 뺏겨 버릴 거니까. 그래서 행정이 손쉽게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겁나 많아요.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적으로 해버리니까 엄청 손쉬우니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엄청 많이 쓰입니다. 법령에 엄청 많아요. 법령에. 우리 청탁금지법에도 이행강제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 손쉽게 행정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많이 들어와. 법령에 많이 들어오니까 행정법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교재 안에 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의무형 확보수단의 분류는 다른 것보다도 이행강제금이, 경찰 강제는 다 직접적 의무형 확보수단인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만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고요. 자, 아래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전투적 수단, 경찰 강제와 경찰 벌 중에서 이제 차례로 보겠습니다. 자, 경찰 강제의 의의가 1번에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신체 재산 가택의 실력을 가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고 그 종류에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즉시 강제. 자, 근데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의 괄호 끝에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둘 다 엄청 침해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죠. 자, 그런데 의무 존재 및 불이행을 전제로 하느냐? 즉 경찰상 강제 집행은 의무 부과하고 불이행했을 때 하는 것이고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도 없이 그냥 즉시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것이 경찰상 강제 집행, 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도 없이 그냥 즉시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상 즉시 강제, 그렇습니다. 자, 일반법은
강제 집행이 이제 대강 이직이 있는데 그 대강 이직 전체에 일반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법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집행에서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요. 강제 징수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이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이라고 해서 또 틀린 지면 돼요. 근데 지금 강제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입니다. 나머지 두 개,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는 일반법 없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는 일반법 없고, 자, 즉시강제는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 왜? 경직법이 우리 경찰의 즉시강제법이잖아요. 그러나 그 경직법이 일반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경찰하고만 상관이 있지. 경직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지 뭐 공무원 직무집행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행정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어요. 일반 공무원이 즉시강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딱 모아놓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경찰이란 말하고 행정이란 말하고 바꿔 쓰면 다 99.9%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는 경제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직법이라고 하는데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넘어가서 자, 경찰상 강제 집행. 자, 기억에 경찰 하명이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하명에 의한 즉 경찰 하명으로 인해서 부과된 의무, 그 경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경찰관청 자신이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이 경찰상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즉 이 개념 정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와 불이행이 없는 것이고, 자, 니은에 경찰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 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 강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경찰상 강제 집행 자체가 엄청난 침입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명, 원처명, 원처분, 원래 의무를 부과하는 그것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 근거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행정법에서 이 의무 이행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막 함부로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려고 이 행정법에서 이 의무형 확보수단 파트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아래 전산 강제 집행의 수단이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 자, 먼저 대집행. 자, 기억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죠?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할 수 있는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요. 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청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후 아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이 대집행입니다. 자, 대집행 반드시 행정이 해야 돼. 행정이 하지 않고 의뢰한 그 용역 업체한테 의뢰한 다음 의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거. 그래서 대집행 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신할 수 있으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대집행,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하는 것이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차량 강제 견인 조치, 차량 강제 견인. 자, 무허가 건물 강제 철거 이런 것들이 대집행이고요. 자, 근거가 일반법이 행정대집행법. 대집행의 절차가 개통실비죠. 개통실비. 대집행 계고. 그다음에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입니다. 대집행 계고가 야, 위법한 건축물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대집행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때려 부숴. 그러면 몇 월 며칠 대집행할 거야 라는 것을 통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비용은 상대방한테 징수합니다. 이 비용 행정청이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비용 징수합니다. 국가가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에
대상자가 대집행을 유력으로 방해할 경우 실력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 드는데 판례는 경제법상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시행 방해죄 의율을 위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생각하고 이제 완전 다른 거죠. 우리 생각이 대집행 완벽한 강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위법 건축물을 때려 부수라고 하는데 때려 부수라고 하는데 안 때려 부숴. 뭐 어느 날 가서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강제적인 작용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하면 밀어버리고 때려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는 안 봐요. 법원에서 대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막 실력으로 앞에 막 대자로 누워가지고 못하게 하면 그걸 강제로 밀어버리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무집행 방해죄 의율을 위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는 할 수 있대요. 뭔 말이야? 그때 경찰이 함께 가서 대자로 누워. 그러면 위험하잖아. 위험 방지에서 밀어버릴 수는 있는 거죠. 경찰이 밀어버리고 때려 부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집행을 실행하는 사람이 강제로 막 실력으로 저항하는 사람을 강제로 밀어버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행정법이 국민을 위한 학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 만약에 행정법학자들이 이 대집행이 완전한 강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강제 수단에 저항해 밀어버릴 수 있다고 논리 전개만 했으면 밀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야. 완전한 강제 수단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집행이 완전한 강제 수단이지만 실력으로 저항할 때에는 실력으로 밀어버릴 수 없다고 봐요. 그 실력으로 밀어버리려면 실력으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그런 별도의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실력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대신 국가적으로 큰 어떤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 협조해서 경찰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아. 그러다가 얘네들이 실력으로 저항하면 그때 위험방지 차원에서 경찰이 밀어버리죠. 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체포해서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집행 해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저 미군 기지 이전할 때 미군 기지 그 예정 지역 안에 막 그 대추 분교 있고 막 그랬거든요. 초등학교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밀어버릴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밀어버릴 때 대집행 하면 안 돼. 아니 대집행은 할 수 있는데 대집행을 실력으로 저항하면 그 실력으로 밀어버리고 대집행은 할 수 없다고 본다니까요. 다만 경찰 협조하에 경찰이 옆에서 역할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막 밀어버리려고 불도저가 가. 그럼 걔들이 막 극렬하게 저항하죠. 막 대나무로 막 때리고 막 그러죠. 뭐 그때 쫙 검거해버리고 대추분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경제상 강제 징수 금정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자 재산의 실력을 가해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자, 일반법이 국세징수법이고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강제로 징수하는 거니까 국세징수법이 별도로 있고요. 절차가 독암매청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독암매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어? 저 위에 대집행에서는 개통실비 앞에 건물 철거 명령이 있는 거예요. 건물 철거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개통실비로 대집행하는 것이고요. 여기 강제 징수 관련해서는 과세 처분이 앞에 있죠. 과세 처분을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그러면 이제 강제 징수를 하는데 그 강제 징수 절차가 독암매청으로 통상 끝납니다.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그래서 세금을 안 내. 독촉해. 그 독촉장에 너 세금 안 내면 강제 징수한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 내. 그러면 압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압류물을 매각해서 청산합니다. 즉 세금으로 충당할 거 충당하고 남는 돈 상대방한테 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금을 한 10억 내야 되는데 지금 압류한 것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 뭐 지금 당장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매각 청산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고 그냥 강제 징수 단계에서 이 강제 징수를 전에는 체납 처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이름으로 강제 징수가 있고 도감매청, 독강 중결 여기 안에 또 독촉 다음에 강제 징수가 있잖아요. 그 강제 징수가 압류 매각 청산인 것이죠. 근데 이 독촉 다음에 이 강제 징수가 전에는 체납 처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체납 처분이라는 명칭이 강제 징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징수가 강제 징수인 거죠. 강제 징수가 강제 징수. 다만 강제 징수라는 명칭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법률에서는 체납 처분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징수라는 표현이 체납 처분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이 쓰고 있는데 자, 독촉
강제징수 안에 압류 매각 청산이 있으니까 독암 매청으로 끝나는 것이죠. 대신 한 10억 걷어야 되는데 뭐 그 건물이 압류한 건물이 5억밖에 안 돼. 그때는 강제징수를 중지하고 그냥 결손 처분하고 매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땅을 압류했어. 근데 그 땅이 뭐 세금보다 훨씬 못 미쳐. 그러면 당장 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장 팔아서 뭐 손해보고 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가지만 손해보고 팔지 않고 나중에 관공서 짓는데 그냥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강제징수의 중지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세금은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감 매청 또는 독강 중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직접 강제를 보시면 직접 강제 기억에 경찰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후 수단. 자, 최후 수단이죠. 근데 경찰 강제 안에 경찰상 강제 집행, 경찰상 즉시 강제인데 경찰 강제 안에서의 최후 수단은 즉시 강제야 사실. 그러나 여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즉 경찰상 강제 집행은 사전에 의무 부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것이고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가 의무 불이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찰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후 수단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상 강제 집행에서는 최후 수단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시 강제는 의무 부가 의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상 강제 집행에서의 최후 수단으로 그때 경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 직접 강제고요. 그래서 그 예시가 니은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강제 퇴거. 아니 사증이 없으면 입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새끼 입국하는 중간중간에서 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런 것이 어딘가는 적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숨어서 입국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냥 퇴거시켜버리는 거. 출국시켜버리는 거죠. 자,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무허가 영업을 해. 야, 너 하지마. 계속해? 어느 날 가서 그냥 판자로 가서 그냥 문을 다 그냥 때려 박아버립니다. 그것이 이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고요. 이 직접 강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고요.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해산명령에 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그럼 이제 강제 해산시켜.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강제인 것이죠. 다만 강제 해산이 해산 명령을 한 다음에 강제 해산을 하면 직접 강제인 것이고 해산 명령 없이 뭐 갑자기 청와대에서 빡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놈들이 있어. 그럼 뭐 저기 해산 명령 할 것도 없이 바로 가서 그냥 막아버리고 바로 가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즉시 강제입니다. 사전에 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즉시 강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 조치는 즉시 강제입니다. 이게 초유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강제 퇴거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사증 없이 입국했는데 바로 그냥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직접 강제고 대신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 조치하는 거. 왜냐면 순찰 돌다가 불법 체류자가 있어. 그럼 지금 놔주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출입국 외국인 관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보호 조치를 하는 거 그것은 즉시 강제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강제 해산이 해산 명령 한 다음에 강제 해산하는 것은 직접 강제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강제 해산하는 것은 즉시 강제고요. 자, 근거 직접 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요. 자, 대상 직접 강제는 뭐 여러 그냥 뭐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등 뭐 일체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계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경찰상 강제 집행 즉 대강 이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대강 이직 안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이행강제금 볼게요. 자, 이행강제금. 자, 기억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정의하면서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적으면 틀려요. 왜 그래? 대체적 자기 의무에는 대집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도입된 이유가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이 있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의무를 이행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케이. 일단 정의는 그래요. 정의는 그래. 그래서 정의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대체적 자기 의무 하면 이제 틀린 것으로 봅니다.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선으로 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니은에 대체적 자기유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대. 아씨, 뭐예요 이거. 이행강제금이 워낙에 간편한 수단이면서 효과가 있어요. 왜?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법률에서 각 법률에서 통상 1년에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통상 그런 제한도 없는 법률도 있고 통상 1년에 2번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계속 부과하는 거지. 너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각종 법률에 대체적 자기유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막 엄청 들어있어요. 아, 건축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불법 건축물 때려 부수는 거. 그 집 주인이 때려 부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도 때려 부술 수 있는 거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인 것이죠. 대체적 자기유무예요. 대체적 자기유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규정돼 있어. 그러나 이행강제금 도입의 취지 또는 최초 도입 목적이 대체적 자기유무는 대집행이 있는데 대체적 자기유무 말고 비대체적 자기유무나 부자기유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행강제금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정의할 때에는 비대체적 자기유무 또는 부자기유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양보적으로 표현해서 대체적 자기유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다 하면 이제 맞는 지문인가. 이것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짜증 나시죠? 짜증 나세요. 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정의는 그렇게 나가고, 그러나 현실 법령을 보면 대체적 자기유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고, 다만 이행강제금의 정의에다가 그냥 대체적 자기유무 해버리면 틀린 지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특징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합니다. 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고요. 또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즉시강제 보겠습니다. 즉시강제. 강강즉의 즉이죠. 즉. 강강즉 대강이직의 즉. 자, 목전에 급박한 장애 제거를 위해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즉시 실력을 가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 즉시 강제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 경직법상 각종 경찰권 발동. 그래서 경직법이 경찰의 즉시 강제법이잖아요. 그래서 경직법상 각종 경찰권 발동, 또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등등. 아래 2번에 경찰상 즉시 강제는 행정상 의무 존재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행위상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면 그것은 이제 경찰상 강제 집행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과 구별됩니다. 자, 일반법이 지금 저 제목에다가 경찰상 즉시강제라고 적어놨으니까 일반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다만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해버리면 이제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직법은 경찰관한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관한 즉시강제법은 일반법이 경직법이 있어. 그러나 행정에 관한 즉시강제법은 일반법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경직법상 즉시강제 수단이 대인적, 대물적, 대가태적 수단이 있는데 5조의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가 여기 전체에 다 걸려요. 그것만 하나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인적에도 세 번째 위험 발생의 방지 5조, 대물적에도 두 번째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대가택적에서도 저 두 번째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5조. 5조가 이제 경직법 안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조항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5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 가서 근무를 하다가 법적으로 뭐가 내가 직무집행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러면 경직법 2조 7호 얘기하면 그냥 돼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너 법적 근거도 없이 법 집행을 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경직법 5조의 근거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한계를 보시면 이 즉시강제 한계가 실체법상 한계, 그 다음에 절차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실체법상 한계는 뭐 급박성, 소극성, 비례성, 보충성 이걸 갖춰서 즉시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급박할 때만 소극 목적을 위해서 또 과도하지 않게 비례성, 보충성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이 즉시강제 실체법상 한계고요. 절차법상 한계는 즉시강제가 국민한테 엄청나게 침해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또 물리적인 이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실력 행사를 통해서 행정 의무 이행을 확보할 때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이 절차법상 한계입니다. 여기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행정법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행정법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려요?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학문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대법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는 즉시항제도 적용된대. 원칙적으로. 여러분 일선에서 즉시항제 할 때 즉시항제 우리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일반행정 즉시항제 엄청 많이 하죠. 하는데 영장이 적용돼? 아니 뭐 즉시항제 하는데 뭔 영장이에요? 즉시항제는 영장이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상관이 없어. 즉시항제는 영장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실력으로 거부할 때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논의도 나오는 것이 다 영장이랑 그것은 저 대집행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즉시항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영장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것이 즉시항제예요. 그러나 행정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뭐 급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현장 공무를 집행하는 현장에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행정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한테 유리해. 영장주의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영장주의 적용하는 것이 국민한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원칙적으로. 그러나 급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려.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 왜? 할 말이 없거든. 자기들 말이 틀렸거든. 틀렸지만 원칙적으로 그냥 딱 얘기한 다음에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딱 멈춰 있다가 언젠가 이제 행정이 막 발전해가지고 진짜 즉시강제의 모든 영역 또는 즉시강제 어느 특별한 영역에 영장주의가 적용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죠. 이 행정의 행위 양식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니까 변하다가 행정의 특별 양식에 대해서는 즉시항제 중에서 어느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행정법입니다, 여러분.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판결을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즉시항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현실적으로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법원 판례의 견해,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견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영장주의는 즉시강제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행정목적 달성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 근데 다 예외야. 다 예외. 하여튼 그렇고요. 자, 헌재는 급박성을 본질하는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판결한 것이 헌법재판소고요. 넘어가서 자, 구제.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그다음에 국가배상, 정당방위 다 가능한데 다만 행정쟁송 관련해서 즉시항제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게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이 모든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 등 안에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처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가 처분이에요. 플러스 행정심판의 재결까지 합하면 이제 처분 등이 됩니다. 어쨌든 처분 또는 처분 등 안에 권력적 사실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분성, 대상적격은 그냥 인정돼요. 대상적격은 인정되지만 이 즉시강제 같은 것들은 행정소송으로 하려고 할 때 대상적격은 인정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 소의 이익이 뭐냐면,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이 대원소 기피저해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이 소의 이익이 재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권리 이익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럼 재판을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이 권력적 사실은 즉시항제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경찰이 시민들을 밀어버린 거, 그걸 취소해봐야 뭐해. 이미 다 그냥 없어져 있는데, 다 그냥 끝나 있는데 취소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그런 때는 소송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위법한 즉시항제 등이 대상적격, 처분성은 인정되는데 소의 이익을 인정받지 못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이 즉시강제의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되고요. 넘어가서 경찰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벌. 자, 이 전통적인 의무형 확보 수단이 경찰 강제와 경찰벌이 있죠. 경찰 강제는 경찰상 강제 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가 있고요. 강강직의 경찰 강제를 이 앞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경찰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벌 행정법에서는 이제 행정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경찰벌이라고 하지만, 자, 경찰벌 안에 경찰 형벌과 경찰 질서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 타 개념과의 구별, 경찰벌과 징계벌. 징계는 이 경찰벌, 경찰 형벌이나 경찰 질서벌, 과태료하고 별도로 이제 징계가 있죠. 그 경찰벌과 징계벌은 병과 가능하죠.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벌과 집행벌. 경찰벌은 따로, 그다음에 집행벌이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벌하고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과 가능합니다. 자, 아래 이제 경찰벌부터 볼게요. 경찰벌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경찰 질서벌이 나옵니다. 경찰벌이 나오고 경찰 형벌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 질서벌이 나와요. 근데 경찰 형벌 안에서 예외로 해서 즉결 심판하고 통고 처분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왜 그래? 경찰 형벌이라는 것이 형법 말고 나머지 각종 행정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경찰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 형벌 어떻게 처벌해? 다 형소법에 근거해서 형소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 경지법상 직권남용죄 등등등등 각종 경찰 공모법상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찰 형벌인 것이죠. 그 경찰 형벌 그냥 형사처벌 조항이야. 형법 말고 나머지 형사처벌 조항이 경찰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찰 형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죠. 그런데 즉결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로 하지 않고 별도의 이 즉심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 형벌 절차의 예외죠. 경찰 형벌 절차의 예외. 자, 밑에 통고 처분은 경찰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죠. 범칙금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 통고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찰 형벌 옆에다가 경찰 형벌의 예외로서 즉결 심판하고 통고 처분을 거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경찰 형벌부터 보시면 자, 경찰 형벌의 부과 원칙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형사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 형벌하니까 대단한 것이라고 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형법상 형벌 외에 나머지 그냥 모든 법률에서 처벌 조항 두고 있는 것이 다 경찰 형벌이에요. 자, 경찰벌 관련 판례를 보시면 1번에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또는 그 아래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아래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 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사처벌 규정을 규정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정하면 위헌이거든요. 위헌. 그러나 과태료로 정할 것인지 또는 형벌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원들 맘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2번에 금지 통고된 5개 집회 시위 등을 주최한 경우 저 굵은 글씨만 보시면 행정 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 건 사람들이 아니 이거 그냥 과태료로 해도 되는 건데 너무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놔서 이거 너무한 것이다. 위헌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에 둘째 줄에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형사처벌 병과할 수 있죠. 과태료 형사처벌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입니다. 왜? 성질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판례 특성입니다. 판례라는 것이 어느 일부분만 떼서 얘기하면 막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5번 판례를 보시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이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위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일사부지런치 위배된다고 판단하냐? 그건 아니야. 결론은 그렇지 않아. 결론은 그런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 사항에서는 형사처벌하고 과태료 부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 판례 말고 하여튼 판례에서 과태료하고 형벌하고 이중 부과에도 일사부재론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중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다 그래. 그래서 이 판례 말고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냥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 5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앞까지 이것만 끄집어내서 지문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맞는 지문인 거지. 그래서 판례 일부만 이제 꺼집어내서 딱 얘기를 해서 이게 맞는 지문인 거죠. 판례 그냥 일부분 끄집어내서 지문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과태료, 형사처벌 함께 해도 가능합니다.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이런 표현은 판례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부러 좀 생각하셔야 돼요. 딱 그 5번의 앞문장 막 따로 끄집어내서 맞는 지문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경찰 형벌 부과. 경찰 형벌은 형수법 절차에 따라서 경찰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 예외가 먼저 직결 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고 처분이 있습니다. 자, 직결 심판은 경찰 형벌 절차의 예외인데, 자, 의의가 저쪽 끝에 관할 경찰서장 청구회에서 심판하는 특별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자, 원래 경찰 형벌은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경찰 형벌인 것이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형벌이 경찰 형벌이야. 형법상 형벌 말고 나머지 그냥 형벌들이 다 그냥 경찰 형벌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재판해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직결 심판은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찰 형벌 절차의 예외인 것이죠. 그래서 직결 심판은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다. 자, 대상이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 벌, 구, 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에요. 이걸 법정형이라고 하면 다액 20만 원 이하 벌, 구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 즉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심 어떤 걸 즉심하는 줄 아세요? 흔히 우리 막 웬만한 절도 같은 거, 짜잘한 절도 있지 않습니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절도한 것들 다 즉심으로 보내버려요. 그거를 뭐 형사절차까지 어떻게 보내? 다 즉심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돼? 저 잘 몰라요. 그러나 절도죄 형량이 최하 몇 년 이하잖아요. 그것이 왜 즉심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법제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니까. 선고형이라고 하면 20만 원 이하 벌, 구하를 때릴 수 있는 범죄면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형, 선택형으로 벌금형 조항만 있으면 다 즉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는 범죄들 중에서 좀 사소한 잘못이야. 그러면 즉심으로 엄청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입니다. 선고할 수 있으면 20만 원 이하 벌, 구, 과를 선고할 수 있으면, 비록 징역형까지 막 있더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어서 20만 원 이하 벌, 구과를 선택할 수만 있으면, 선고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고요. 자, 서류 증거물 제출 관련해서 경찰서장은 즉심 청구와 동시에 서류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한 장주의죠. 공소를 제기할 때는, 기소를 할 때에는 딱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서류 증거물은 딱 재판 절차가 갖춰져 가지고 피고가 대항할 수 있을 때, 피고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들어가서 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공소를 제기할 때는 딱 공소장 한 장만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한테 서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판사한테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서류 증거물은 함께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단계가 갖춰졌을 때 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이 즉심은 경찰서장이 기소하면서 동시에 서류 증거물 함께 제출하라며.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가 아닌 것이죠. 공소장 플러스 서류 증거물까지 함께 제출해야 되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한장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라고 하고요. 자, 그 밑에 청구 기각이 있습니다. 청구 기각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으시고 이걸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 그 아래 정식 재판 청구 오른쪽에 둘째 칸 경찰서장 바로 오른쪽에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청구 기각하고 공소 기각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비슷하니까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청구 기각이 있고 공소 기각인데 청구 기각은 뭐예요? 이것은 아니 정식 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 청구했냐 이런 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구 기각 정식 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 청구했어? 즉 청구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 재판 청구할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은 검찰로 송치해야 됩니다. 강행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할 사건을 즉심 왜 청구했냐 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자, 공소 기각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짬시키는 겁니다. 이때 경찰서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청구 기각부터 한번 보시면 청구 기각 즉결 심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 정식 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 청구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정으로 즉결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 청구했어 이거기 때문에 자 개정 이 법정을 여는 것을 개정이라고 하죠. 법정을 여는 거 개정. 자 즉결 심판 심리와 재판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죠. 엄청 큰 사건도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다만 법정이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면 투표로 해서 참관인을 선정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이 즉심 사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엄청 중대한 사건도 다 공개 재판하는데 이 즉심 사소한 사건인데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행합니다. 다만 법정은 경찰관서 외 장소에 설치돼야 됩니다. 왜 그래?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잖아.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인데 경찰서 안에서 해. 그러면 이 피고인이 얼마나 쫄겠어요. 그래서 피고인 너무 쫄지 말라고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법정은 경찰관서 외 장소에 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상 법원 1층 구석에 이 즉심 재판정이 있습니다. 자, 정식 재판 청구 피고인 정식 재판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제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도 경찰서장한테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송부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피고인은 정식 재판 포기할 수 있죠. 당연하죠. 즉심을 통해서 벌금 몇만 원 나오면 벌금 내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정식 재판 포기할 수도 있고 정식 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자, 경찰서장은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선고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건 경찰서장이건 정식 재판 청구는 다 7일 이내. 자, 유치 명령. 판사는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심을 통해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벌금만이 아니라 구류, 과료까지. 그래서 구류도 이제 있는데 지금 풀어주고 별도의 집행일을 정해버리면 이 구류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것 같은 놈이 있으면 판사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유치 명령을 함으로써 그 구류 판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선고 기간 내에서. 자, 기억에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을 했으면 끝에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아래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고 처분 별개
직결심판 별개잖아. 직결심판 별개, 통고처분 별개죠. 직결심판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까. 통고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직결심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통고처분을 먼저 했으면, 통고처분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심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즉심으로 넘기는 것이 최소한 납부기간은 지난 다음에 해야지, 납부기간 이내에 그냥 바로 즉심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 기한까지는 즉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아래 통고처분. 이 통고처분 이외에 경찰 형벌의 예외야. 경찰 형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통고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형벌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고처분 A. 정식 재판에 가름해서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이죠. 우리 행정이 발부하는 거니까 행정작용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대신해서 범칙금으로 대신하는 것이니까 준사법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준사법적 행정작용입니다. 저 괄호에 행정처분은 맞아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분이 아니에요. 왜? 형사처벌 9개 형벌 명칭에 이 통고처분 범칙금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맞아. 형사처분이 아니야. 다만 그 뒤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왜 그래? 이 통고처분은 그냥 범칙금만 안 내면 돼. 자기가 싫으면 그냥 범칙금만 안 내면 돼. 범칙금 안 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즉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즉심 법정에서 판사한테 자기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고처분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내면 되는 거야. 안 내면 그냥 즉심 절차로 자동 이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는 것이죠. 네가 안 내면 그냥 즉심 절차에서 구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판사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에요. 행정처분이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자, C번에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행정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다만 실질적 의미는 사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자, 납부 효력.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시 벌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죠. 범칙금 냈는데 다시 뭐 형사처벌 받으면 범칙금 누가 내요? 그죠? 형사처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범칙금 통고처분이죠. 자, 불이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이 통고처분을 발부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 내면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행정소송은 안 받아줍니다. 왜? 야, 너 마음에 안 들면 안 내면 돼. 안 내면 즉심 가서 판사님 앞에서 판사한테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경찰 질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질서벌은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2조 정의를 보시면 1호에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막 말이 막 빨라지면서 막 더 막 이상해지네요. 자, 질서위반행위란 한마디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리고 거기 괄호에 법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고 해놨어요. 왜 그래? 전에 지방자치법 볼 때 법원 볼 때 자치법규 볼 때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 하면서 조례를 포함합니다. 자, 그 위반에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과태료가 질서 위반 행위예요. 자, 3조 법 적용의 시간적인 범위.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위반 행위. 이게 행정기본법이랑 똑같죠. 행정기본법에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르거든요. 그렇죠. 위반 행위라는 것은 행위할 때, 그 위반 행위를 할 때 법령에 위반했어야 위반 행위인 것이지. 사후에 지나간 일을 사후에 규정하면서 위반 행위로 소급해서 하면 이것이 진짜 불소급 원칙에 딱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행정기본법하고 똑같고요. 자, 6조를 보시면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강행 규정이고요. 자, 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 질서 위반 행위는 중과실을 따질 계제가 안 돼. 사소한 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 없어 이걸 따질 수 있는데 그냥 고의 과실이 없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실무에서 단속할 때는 똑같아. 왜냐? 최소한 최소한 과실이라도 있어야 처벌 이건 최소한 과실이 있어야 처벌하는 것이죠.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하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고의 과실 없어도 과태료 부과한다 라고 해도 똑같아. 왜냐면 어떤 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고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잘못만 하면 그냥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과실이 있는 걸로 봐버려. 그 위반하면 그냥 과실이 있는 걸로 봐버려. 사실은 이제 적용하는 것은 똑같아요. 적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법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옛날에는 행정법 교재안에 이 과태료 부과가 최소한 과실이라도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고의 과실이 없으면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 못 박은 다음에 슬금슬금 그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 그냥 없애버렸어요.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고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대신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하면 과실이라도 있다고 보는 거 최소한 경과실은 있다고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무 적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지만 법에서 국민 편에서 법을 규정한 것이죠.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최소한 경과실이라도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국민 시각에서 국민 편에서 서술을 해놓은 것뿐입니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법률 자체가 국민의 편에서 기술을 해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8조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어. 근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9조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위에다가 형사 미성년자 적어놓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럼 14세 미만이잖아요. 이것도 막 숫자 틀리게 넣으면 엄청 헷갈려. 근데 어쨌든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자,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행위를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항에 그 능력이 미약해. 그럼 과태료를 감경합니다. 여러분 6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다 연결해 주세요. 6, 7, 8, 9, 10 6, 7, 8, 9, 10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강행 이렇게 적어놔 주십시오. 이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그 대표적인 이 5가지 사항을 싸그리 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그냥 그럴듯해. 그러나 전부 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왜 그래? 과태료는 워낙에 작은 거잖아. 워낙에 작은 건데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면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워낙에 사소한 거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아예 부과하지 않게끔 해버린 겁니다. 국민 편에서 이것도 서술해 놓은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강행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는 감경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12조에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 자 2인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뭔 말이야? 2인 이상 가담했으면 과태료를 원 금액을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냥 부과하는 거죠. 통으로 각자 부과하는 거죠. 각자 과태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인 이상 했어. 그냥 각자 그 과태료 금액 과태료가 뭐 7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을 3만 5천 원씩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7만 원, 너 7만 원 이렇게 각자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13조에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이네. 상경.
우리 형사처벌에서 상산적 경합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산적 경합하고 똑같아요. 상산적 경합되면 가장 높은 걸로 기준으로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고. 자, 15조 과태료의 시효. 이게 이제 19조 제척기간하고 똑같이 다 그냥 5년입니다. 5년. 과태료의 시효, 제척기간 다 5년이고요. 자, 16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자, 1항에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 나오거든요. 시청에서 그거 나올 때 미리 이제 하여튼 날라옵니다. 날라올 때 우린 날라오면 그걸 내. 저도 엄청 내요. 여기 저 주차하다가 여기 이 뒤에서 이 뒤에 이면 도로가 있는데 이면 도로가 단속하는 데가 있고 단속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 단속하는 아니 근처인데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하고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엄청 여기 과태료 날라왔어요. 날라면 우리는 그냥 냅니다. 왜냐? 그냥 내면 20% 깎아주거든. 근데 최초에 날라올 때 그 날라오는 것이 과태료 통지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예요. 그래서 거기 잘 보면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하라고 거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견 제출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인정하고 내버리면 20% 깎아주니까 우리는 과태료 통지서처럼 이해하지만 사실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자, 사망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 형평편으로 다 딱 실해 주세요. 사실 이런 조항이 엄청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죠. 6조부터 10조까지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어떤 처벌하기 어려운 사유들 싹 나열한 다음에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한다 가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16조 사망은 이제 의견 제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의견 제출을 받는데 그때 상당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통상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뭐 의견을 받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 상당 국민이 제출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아야지 가행적으로. 근데 여기는 가행적으로 안 돼 있고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국민 편에서 여러 가지 사유 6조부터 10조까지에 대해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의견 제출에서는 상대방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조부터 10조까지 하고 이것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조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요. 자, 17조에 이 신용카드로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어요. 근데 과태료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과태료 분할 납부 가능해요? 이 과태료 분할 납부가 징수, 유예 등이란 표현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과태료에는 징수, 유예 등 제도가 있습니다. 즉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분할 납부 제도가 없어요. 왜 그래? 과태료는 제가 지금 사소한 거 막 얘기했는데 과태료는 센 것은 막 우리 저 청탁 금지법에서 3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2배 이상 5배 있잖아요. 과태료는 엄청 큰 금액도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징수, 유예 등 제도가 있는 겁니다. 범칙금은 최대 20만 원 이하잖아. 그래서 범칙금은 워낙에 작으니까 분할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그 점 구분을 해 주시고, 자, 18조에 자,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자, 행정청은 그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형평편으로 빡 칠해주세요. 막 18조 1항도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16조 사망하고 18조 1항이 임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주의 있게 좀 봐주십시오. 왜냐? 6조부터 10조까지
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막 해놓고 16조 3항하고 18조 1항에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감경할 수 있다, 이 임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조부터 10조까지, 그다음에 16조 3항하고 18조 1항하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할 줄 아시면 이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는 틀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거든. 나머지는 다 시간 지나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6조부터 10조까지 강행 규정, 대신 16조 3항하고 18조 1항이 임의 규정.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 있게 좀 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받은 다음에 그냥 납부하면 20% 깎아 주잖아요. 그것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감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20조 이의제기를 보시면 중간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정과 136 이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가 집정과 136, 그래서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집행금지 통고 1361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집청 정보 비용 결정 30일 이내, 집정과 과태료 136 6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자, 21조 20조의 2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하면 과태료가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럼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과태료 안 내네? 그것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으로 넘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법원에 통보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1호에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호에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했는데 국민 말이 맞아, 뭔가를 지금 소명하는데 국민 말이 맞아, 그러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효력을 상실한 것을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24조의 3 과태료 징수유예 등 둘째 줄 끝에 1년의 범위에서 아래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 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징수유예 등 제도라고 해요. 징수유예 등 제도. 자, 거기에 6호에 그 징수유예 과태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래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그 기준이 1개월 이상. 월수로 따졌을 때 그냥 가장 적은 거 1개월 이상. 그것을 저 밑에 시행령으로 가면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1년 이내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9개월 이내, 일로에 한정해서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9개월, 3개월. 법률에서 1년 이내라고 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9개월, 3개월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하고 저 30분에 시작할게요. 30분에.